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7. 오작교 작전, 그 리얼 스토리. 자기가 행한 일,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받는다.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면 공의롭지 못하고 원수가 원수를 갚으면 잔인하다. 하늘이 순리적으로 풀어줘야 한을 풀 수 있다. 베트남 일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백마 구사단과 수도사단, 맹우부대가 합동으로 중부 베트남 푸엔성에서 오작교라는 대작전을 감행했다. 때는 1967년으로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42일간 작전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는 일본 도로로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 남북을 관통한다. 이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일한 보급로이며 생명선이기도 한 도로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지방 베트콩 1,500여 명 이상과 월맹 정규군 2개 대를 섬멸하여 적의 물자 보급과 활동의 맥을 끊고 일본 도로를 확보하여 베트남 정부와 한국군의 작전 지역에서 대동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오작교 작전의 목적이었다. 맹우부대는 북에서 남으로 작전에 내려오고 백마부대는 남에서 북으로 적을 섬멸하며 올라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하는 작전이었다. 이번 작전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천연 동굴이 수없이 많아 베트콩들이 주로 이곳에 방어지역을 구축하여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포격이나 항공폭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다. 작전을 성공만 하면 거기에 사는 20만 명 이상이 베트남 정부 관할 지역으로 복귀하고 이에 따라 베트콩의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오작교 작전의 임무를 받은 우리 중대는 헬기로 작전 지역에 랜딩하였다. 역시 광활한 벌판이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비교적 낮은 산과 벌판을 중심해서 산기슭의 빈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주인이 없는 농토는 잡초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다. 농사를 지었던 나는 고향 생각이 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가꿔진 과일 나무들이 있었다. 바나나, 파인애플, 귤 등 푸짐한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먹는 자가 주인이라고 전우들은 대검을 꺼내어 툭툭 쳐서 따고 썩썩 거죽을 벗겨내어 열대 향기가 진동하는 파인애플을 한 입에 쓱 베어 먹는다. 진짜 오리지널 파인애플이다. 그리고 나서 또 부드러운 감촉의 바나나를 훌렁훌렁 까서 먹는다. 야, 김병장, 내 것만 하잖아. 하며 웃어댔다. 머슴 아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것 아니면 이것 얘기다. 귤은 덜 익은 것을 따먹으면 신지 눈을 찔긋 감으며 진절머리를 친다. 야, 익지도 않은 건 따서 먹지 말고 배낭에다 담자. 지고 다니다 보면 맛이 들어 맛있다. 했다. 통역관의 원한. 밀림이 아닌 평야지대에서는 대개 횡대로 전투 대형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한다. 대나무 숲 마을에 이르러 수색했으나 빈집들만 있고 한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폐허가 되었고 베트콩들이 가끔 사용한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화기 분대에서 굴 속에 있는 베트콩을 잡았다는 무전이 왔다. 오작교 작전에서 1소대를 맡은 기소대장은 그가 민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데려오라고 했다. 중대에 배치된 베트남군 홍역관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오래된 베트콩이었다. 그는 40세 정도 되어 보였다. 그런데 이 베트콩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통역관은 아래턱을 몇 번 쥐어박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를 때려잡는 사람처럼 늘 끌고 다니는 몽둥이가 있는데 통역관이 이것으로 툭툭 때리면서 제대로 말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니 그 베트콩은 무릎을 꿇고 달달 떨며 살려달라고 굽실거렸다. 통역관은 얼굴도 곱상하고 평소에는 아주 착한데 베트콩들을 포로로 잡아다 놓기만 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휙 뒤집어져 몽둥이로 때려 누이기 일쑤였다. 그 순간에는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 때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냥 세워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후려 때렸다. 이날도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 그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트콩을 대나무 숲 너머로 끌고 가더니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하도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베트콩을 결박해 놓고 길이가 한 발도 넘는 몽둥이로 골프채를 휘두르듯 때리고 있었다. 피프, 등짝, 머리통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체격도 크지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힘이 솟는지 그가 몽둥이로 때릴 때마다 바람 소리가 휙휙 났다. 저렇게 때리면 아무리 장사라도 견딜 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됐다. 총보다 내가 더 잔인했다. 죽일 바에야 차라리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덜 잔인했다. 너무 잔인하게 때리기에 그만 좀 때리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나 통역관은 분을 참지 못하고 더 미친 듯이 때렸다. 내 말에 콧방귀도 안 뀌기에 자존심이 상해 나는 통역관을 툭 건들면서 내 말이 안 들리냐고 눈을 부릅떴다. 그제야 뒤로 물러서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를 꺼내 쭉쭉 빨았다. 베트콩은 논바닥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다. 싸가지 없이 내 말 끝에 담배를 피우다니 좀 괘씸했다. 나는 바람에 날아오는 담배 연기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입으로 확확 불어버렸다. 인상을 쓰며 째려봤더니 통역관이 눈치를 채고 담뱃불을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는 앉아서 한숨을 쉬며 눈물을 질질 흘렸다. 그는 통역관이라 한국말을 꽤 잘하였다.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어느 날 대낮에 베트콩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더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다. 안 간다고 하니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님을 몽둥이로 잔인하게 때려 혀를 쭉 빼물고 죽게 하고 나에게도 발길질을 하며 죽으라고 때린 후 집어던져 놓고 15세 된 누나만 끌고 가버렸다. 이는 본인이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고아가 된 그는 부모와 누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국군 작전 지역의 통역관이 되어 베트콩을 잡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통역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누나를 찾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누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기도 중에 찾게 해준다는 응답을 받고 통역관에게 내 누나 살아있단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내 누나를 찾게 해주신다. 이제 사람 때리는 것으로 한을 풀지 말고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니 감격해 울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베트콩을 잡기만 하면 내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니 우리 전우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했다. 신앙생활을 하던 나는 이런 잔인한 꼴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베트콩은 40여 대를 맞더니 혓바닥을 쭉 빼고 죽고 말았다. 사람이 저만큼 맞으면 죽는구나 생각했다. 통역관은 제 부모 때려 죽인 베트콩을 만난 듯 몽둥이로 때려 죽이며 원수를 갚고 있었다. 머리만 안 때렸어도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죽었을 것인데 머리를 때려서 빨리 죽은 것이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맞아 죽으니 젊은 사람이 맞아 죽는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딸들이 저 광경을 본다면 아마 충격받고 애간장이 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저 나이쯤이면 예쁜 딸도 있고 성장된 아들도 있을 것인데 맞으면서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며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돌며 마음이 아팠다. 내가 도중에 때리지 못하게 해서 그나마 베트콩은 20분 정도 더 살다 죽은 것이다. 결국 논바닥에 죽은 채로 버려지고 말았다. 나는 이때 마음의 충격을 받고 사람을 매로 때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게 되었고 말에 매로 때리는 것과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것까지 모두 싫어하는 사상이 못 박히듯 굳게 박히게 되었다. 수색 작전 중 통역관의 누이를 만나다. 태양이 서산에 기울자 땅거미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모기떼들은 인간 냄새를 맡고 잔인무도하게 달라붙었다. 물로 된 모기약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해도 바람이 불어 증발하니 효과는 약을 발랐을 때 그때뿐이었다.
5일 동안 작전은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작전이 계속될수록 우리 중대는 맹우 부대가 수색 작전을 하며 밀고 내려오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이 지역에 사는 자들이 주민같이 보이나 모두 베트콩들이라고 했다. 산기슭에 여기저기 띄엄띄엄 집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거의 빈집들이었다. 예전에는 민간인들이 농사짓고 사는 지역이었으나 모두 이사가 버리고 베트콩 게릴라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손질되어 있었고 따먹은 흔적들이 많았다. 작전 지역을 배치받으면 중대는 각 소대로 작전 지역을 나누고 소대는 각 분대별로 수색 지역을 나누고 분대는 각 조별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행동하여 수색 작전을 한다. 한 명은 엎드려 보이지 않는 데서 어모 사격을 준비하며 기치를 벌이고 있고 2명은 수색하러 빈집이나 위험한 장소로 접근해 들어간다. 나는 가까이 지내던 유병장과 한조가 되어 산 밑에 빈집이 있어 수색하기로 했다. 먼저 수색 계획을 세우고 50m 떨어진 곳에서 박박 끼어 접근해 들어갔다. 등에 식은 땀이 나고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대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 대항해봤자 화력이 부족하여 당할 수가 없다. 고로 숨어 있다가 한국군이 오는 것을 보면 먼저 쏘고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다. 그러하기에 집 수색 작전을 할 때 특히 위험하다. 바나나 나무가 여기저기 무성한데 손이 간 흔적이 있고 또 손바닥 같은 길이 나 있는데 잡초로 덮였으나 바닥에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다. 베트콩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확실했다. 낮은 포복으로 관찰하고 인기척을 살피고 또 살펴보았다. 잡초 속에 둘러싸이고 싱싱한 바나나 나무로 덮여 지붕만 슬쩍 보이는 외딴집이 있었다. 손바닥만 한 길을 따라 살살 기어 들어가 10m 가까이 접근하니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짝 긴장이 되어 엎드려 목을 쭉 내밀고 들어보니 여자 목소리가 간혹 들렸다. 낮게 포복을 하면서 계속 그 집을 우회해서 뒤쪽으로 집까지 접근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사람이 보였다. 부엌에서 여자가 밥을 퍼 큰 광주리에 담고 있었다. 야, 사람이 많은가 보다. 번뜩 생각했다. 뒤에 기어오는 유병장에게 말해주었더니 놀라 순간 눈빛이 변했다.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긴장했다. 내가 기어 들어가서 동태를 살피다가 덮칠 테니 너는 여기서 총구를 겨누고 어무 사격 준비를 하라고 했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조금 더 관망한 후 후다닥 일어나 였다 일행 하며 손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자는 깜짝 놀라 밥을 푸던 주걱을 땅에 떨어뜨렸다. 질겁하여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을 든 그 여자에게 베트콩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옆에 8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와 10살쯤 되는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어리벙벙해 하다가 무서우니 울었다. 또 다른 베트콩이 있느냐고 물으니 손짓을 하며 완강하게 없다고 하였다. 밥이 큰 광주리에 한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니 적어도 20여 명이 먹을 만큼 되었다. 하얀 쌀밥이었다. 정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시골 간장 들이붓고 김치 넣고 썩썩 비벼서 푹푹 떠먹고 싶었다. 내가 손짓하여 유병장도 왔다. 유병장은 밥을 보니 분명 이 근방은 베트콩의 소굴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이 많은 밥을 누가 먹냐고 캐물었다. 이 여자는 자기네들이 먹는다고 했다. 유병장은 바싹 마른 여자와 두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먹느냐고 한번 먹어보라고 배를 쿡쿡 찔렀다. 나는 유병장에게 이 여자는 민간인 같다.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라고 했다. 유병장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베트콩이야. 다 쏴 죽여야 돼. 위험하니 빨리 쏴 죽이고 가자. 했다. 집은 잡초에 쌓여 허술한데 솥은 번질번질 윤이 났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사는 것이 확실했다. 이 많은 밥을 누가 먹으랴. 반드시 이 밥을 먹는 자들이 있다. 바로 숨어있는 베트콩들이구나. 라고 판단했다. 유병장은 이 여자는 베트콩이 틀림없다며 빨리 쏴 죽이자고 또 말했다. 나는 여자에게 총도 없는데 왜 쏴 죽이냐고 하며 그냥 끌고 가자고 했다. 이에 유병장은 성질을 내면서
지금 베트콩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냐고 하며 바짝 긴장하며 엎드리자고 했다. 사실 우리는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것이었다. 방에 누가 있냐고 여자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없다고 했다.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특별한 살림살이도 없는 지저분한 방이었다. 유병장과 나는 이 여자가 밥을 퍼서 어디로 가는지 아까 조금 더 살펴볼 것을 했다. 하지만 순간 밥을 퍼서 사라지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었다.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 작전 지역에서는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속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체하다가 베트콩한테 잘 당한다. 유병장은 여자를 죽이지 않으려면 빨리 다른 행동을 하자고 했다. 나는 내가 엎드려 경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소대 본부에 연락하여 통역관을 데리고 오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바짝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유병장은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소대 본부에 가서 소대장에게 연락을 했다. 대기했다는 듯이 번개처럼 통역관을 데리고 왔다. 나와 유병장은 엎드려 경계를 하고 통역관은 여자를 보더니 하나씩 물어보았다. 여자는 인상을 쓰며 손짓을 하면서 강력히 부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저 여자 저러다 며칠 전 맞아 죽은 베트콩처럼 얻어맞고 죽지 하며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35살 남짓해 보였다. 조금 있으니 이상한 분위기로 뒤바뀌었다. 통역관은 그 여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나는 유병장을 툭 치며 저 새끼 옛날 애인 만났는가 봐. 수상하지 않냐? 했다. 우리는 헷갈렸다. 유병장은 친척인가? 아는 사람인가? 했다. 궁금하여 쫓아가 확인하니 15년 전 베트콩이 잡아간 자기 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라고 감격해서 정말이냐고 물으니 통역관은 울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말 꿈의 실현이었다. 나와 유병장은 기뻐서 여자에게 악수를 해주었다. 그리고 급한 것을 빨리 물어보라고 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서며 쳐다보았다. 10분 이상 가도 대화가 끝나지 않아 다시 가보았다. 주의가 위험하니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통역관이 자기 누이에게 한국군에게 자수하여 이곳에서 나가자고 해도 듣지 않고 또 베트콩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눈치였다. 나와 유병장은 화가 나서 총을 대며 빨리 말 안 하면 죽인다고 다그쳤다. 시간을 끌면 베트콩들이 주위에 나타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통역관이 누이의 손을 잡고 자꾸 물으며 말 안 하면 한국 군들이 죽인다고 하니 그제야 손짓을 하며 베트콩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알고 보니 점심밥을 만들어 베트콩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 주려는 중이었다고 했다. 이에 D 소대장에게 무전하여 즉시 보고했다. 소대장이 오고 온 소대원들이 조용히 집결했다. 통역관을 통해 들어보니 베트콩들이 지금 저기 잡초밭 속에 방 한 칸만하게 땅굴을 파놓고 거기서 15명 이상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위 말하는 위안부 여자였다. 이 여자가 자기와 같이 살던 자들을 죽이라고 가르쳐 주기까지는 너무나도 생각이 깊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고 15년이나 그들과 살았기 때문이다. 베트콩들이 밥을 기다리고 있어서 오랫동안 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여자가 귀뜸을 해주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겐 은혜를, 심판할 자에겐 심판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다. 이에 D 소대장은 신속히 작전 계획을 세웠다. 3개 분대는 배치하고 1개 분대는 공격조를 편성하여 베트콩들이 있다는 곳까지 따라갔다. 이 여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을 예전처럼 가지고 가서 신호를 보냈다. 이때 안에서 위로 떠미는지 잔디밭이 창문만하게 열렸다. 이들에게는 마지막 사자밥이었다. 밥 광주리를 들여놓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아군들이 그 지하 벙커에 수류탄 5개에서 6개를 까 던지고 총을 쏘기 시작했다. 수류탄은 큰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내며 터졌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밥그릇 받다가 수류탄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이것이 전쟁이다.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고 몇 명의 베트콩들은 다른 뚫린 곳으로 도망가다 10m도 못 가서 모두 집중 사격에 쓰러졌다. 나는 도랑 쪽에서 납작 엎드려 경계하며 상황이 일어난 지역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이 순간 내 옆에서 후루룩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베트콩이 총을 맞고 와서 물을 먹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총구를 겨누었다. 그런데 베트콩은 내가 옆에 엎드려 있어도 나를 보지 못했다. 이는 총을 맞고 난 후 목이 타서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숙이고 가만히 쳐다보았다. 흐르는 물에 입을 쳐박고 계속 물을 먹는지 얼굴을 들지 않았다. 총 맞고 물 먹으면 즉시 죽는데 저놈은 곧 죽겠다 생각했다. 5분 이상 있어도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떼지 않았다. 쫓아가 보니 마른 동태같이 쭉 뻗어 죽어 있었다. 이래서 총 맞고 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구나 생각했다. 베트콩의 복장은 민간인 복장이었다. 이들은 낮에는 논밭을 돌아다니며 농사꾼과 같은 인식을 주며 산다. 소위 모사를 꾸미고 연극을 하는 것이었다. 벙커 안에 있던 베트콩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 섬멸했다. 단 몇 분 만에 큰 작전을 일방적으로 해치우고 끝냈다. 베트콩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총 한 발도 제대로 못 쏘고 당한 것이었다. 벙커 속에 들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다 끄집어냈다. 지방 베트콩들이라 인원수는 많은데 총이 6정밖에 없었다. 그 밖에 수류탄과 탄약 등을 노획했다. 베트콩을 소탕한 후 그 여자와 아들, 딸을 소대본부가 자리 잡은 곳에 데려다 놓고 시레이션을 먹으라고 하니 같이 살던 자들이 죽은 것을 생각하고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앞에서 모두 죽는 것을 보았기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디소대장은 소리를 꽥 지르며 안 죽으려면 빨리 먹으라고 했다. 내가 끌어안고 살던 놈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때려 죽인 놈들인데 뭐가 마음이 언짢아서 그래 하며 씩 웃는다. 유병장은 그 여자에게 오늘 죽을 것인데 살았다고 하며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저 사람 때문에 너 살았으니 고맙다고 하라고 했다. 여자는 두 손을 합장하고 나를 쳐다보며 까몽 까몽 했다. 어린 꼬마들은 시레이션을 먹고 맛있다고 더 달라고 했다. 통역관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자기를 죽도록 때리고 누나를 끌고 간 베트콩들이 모두 전멸하는 것을 보았고 15년 전에 끌려간 누나를 찾았으니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여자는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베트콩들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수지만 그들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고 시를 받아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들을 죽는데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구한 운명이었다. 통역관은 자기 원수를 다 갚았고 자기 소원인 누나를 찾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좋아했다. 어린 남매도 한국군에게 고마운지 따이한 까몽까몽 하였다. 이는 한국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 그 여자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잘된 것이라 생각했는지 웃었다. 이날은 통역관의 소원을 풀어주고 여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어 우리는 평화의 원정군으로서 할 일을 한 뿌듯한 날이었다. 이 광경을 본 우리 소대원들은 저마다 화제거리로 삼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베트콩의 자식들인데 그런데도 길러야 하나 하며 내가 저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서로 말들 했다. 모두 끔찍하니 말도 하지 말자고 하였다. 한 병사가 저 여자 한자리에서 남편 15명 다 잃었네 하니 옆 전우가 말하기를 그게 사랑이냐 하도 시달려서 바짝 말랐잖아 하며 모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린 두 자식과 통역관과 함께 헬리콥터로 후송되어 갔다. 전쟁하면 여자가 불쌍하다더니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살인자와 같이 살아야 하고 수발 들어야 하고 아들, 딸 낳아야 했으니 처음에는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지옥같이 살았겠지. 생각했다. 전쟁은 잔인하고 피를 이리저리 섞어 놓아 복잡하게 한다. 죗값은 받는구나. 행한 대로 받는구나.
아무리 사랑했던 자일지라도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서도 원수의 핏줄이지만 아들, 딸을 버릴 수가 없고 아무리 꺼려도 사랑하며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 두 애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클 것인데 얼마나 괴로울까? 아, 전쟁은 커가는 어린아이의 정신을 괴롭게 하는구나. 깨닫게 됐다. 이렇든 저렇든 통역관은 혓바닥 깨물고 15년이나 자기 부모를 죽인 자와 자기 혈통을 찾으러 다니더니만 결국 찾았으니 기적이었다. 며칠 전 내가 통역관에게 내가 내 원수를 갚고 누나를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던 것이 생각났다. 우연이 아니게 나로 인해 통역관은 제 누나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셨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오작교 작전에 투입된 그 많은 한국군 중에 하필이면 나와 유병장 둘만 통역관의 누나가 있는 곳을 수색하여 찾아내게 되었으니 우연이 아니었다. 만일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수색조를 만났으면 수색조가 자기 안전을 위하여 사격하여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 통역관의 소원이 수포로 돌아가 원한을 풀지 못했을 것이다. 생명을 살려 포로로 잡자는 사상을 늘 가지고 사는 나를 만나게 하여 그 여자를 죽이지 않게 함으로 통역관의 소원을 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다. 이날 여자를 생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와 유병장은 실상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이었다. 주위에 베트콩들이 15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지켜보는 베트콩들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쏘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통역관의 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작전 지역에서 베트콩으로 인식되는 자들이 있으면 자기 생명의 위험이 따르고 죽음의 위험을 각오해야 적을 생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현장에서 쏴 죽이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유병장은 왠지 불안하니 쏴 죽이자고 했지만 나는 평소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절대 쏘지 말자고 했다. 결국 여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인하여 정보를 얻어 베트콩도 전멸시키게 된 것이다. 이날 유병장의 말대로 여자를 죽였으면 지하 벙커 속에 숨어 있던 15명의 베트콩은 고스란히 남아 전혀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보 없이는 작은 작전도 실패한다. 생명을 사랑하며 순리적으로 전쟁하니 정보를 얻어 아군의 피해 없이 전과도 많이 세우고 적들을 더 많이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우들은 나를 보고 오늘 상황 판단을 잘했다고 한마디씩 했다. 행위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주었다. 또한 통역관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어린 누나를 끌고 간 자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왔는데 한국군과 함께 15년 만에 그 원수들을 찾아 모두 섬멸하고 누나와 상봉하였으니 이 사건은 참으로 뜻있는 오작교 작전, 그 리얼 스토리였다. 사랑은 미움보다 만배나 낫고 미움은 사랑보다 만배나 못하다.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자, 결국 자기도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다.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니 공의롭지 못하고 원수가 원수를 갚으니 잔인하도다. 자기 부모 때려 죽였다고 이를 갈며 때리는 저 사나이를 누가 말릴 자 있으랴. 총보다 몽둥이가 더 잔인하구나. 제 부모 죽인 자라 해도 저리 때린다고 하니 풀리랴. 인생, 제 인력으로 한을 풀 수 없다. 하늘이 순리적으로 풀어주어야 미련 없이 한을 풀 수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그 마음 알고 부모 원수 갚게 한 날이로다. 혈통 찾는 마음 긍휼히 보시고 기도해 주어 나를 통해 찾게 해 주었도다. 하나님이 그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원수도 혈통도 어이 찾을 수 있었으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니 모든 일마다 기적이로다. 인생, 자기 행한 일,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받는도다.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이랴. 모두 앞날을 모르고 각각 살아가는데 앞날에 무슨 일 닥칠 줄 그 누가 알랴. 인생 앞에 죽음이 밀려온다. 사람이 죽을 때 편히 죽는 것이 복이라는데 인생 선하게 살아야 편하게 죽고 편한 세계 갈 수 있으리라. 오작교 작전의 성과. 베트남 중부 해안을 끼고 있는 일본 도로는 휘논, 뚜이호와 니누아, 나트랑, 한난 등을 거쳐 뻗어 있다. 이 지역은 한국군이 점령하고 있지만 베트콩들이 이 도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수시로 벌인다. 오작교 작전을 하기 전에는 베트콩들이 이 도로를 차단하여 민간인들이 왕래를 못하게 하므로 자기 지역으로 확보하고 한국군들이 보급품을 조달받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베트남 국민이나 정부는 한국군이 남북 베트남을 연결하고 있는 대동맥인 일본 도로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한결같이 원하고 있었다. 또한 주월한국군에게도 이는 전략 목표였다. 결국 1967년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장기간 작전을 함으로 이 지역 안에 있는 적들을 거의 소탕하고 한국군의 전술 책임 지역 6,800km를 확보했다. 맹호 부대는 북에서 남으로, 백마 부대는 남에서 북으로 지역 안에 있는 적을 섬멸하여 밀어붙였고 결국 서로 상봉하여 뜨거운 악수와 포옹을 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백마와 맹호의 연결식을 함으로 오작교 작전을 끝냈다. 오작교 작전을 통해 700여 정의 무기를 노획하고 400여 명의 포로를 잡았으며 약 300명이 귀순했다. 전쟁은 뼈저린 흔적을 남기고 인생을 깊이 깨닫게 하는 글도 남기게 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더니 현실을 보고 더욱 가슴에 와 닿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사람이 현실에 행한 것을 미래에 가서 선악간에 결국 받고야 마는 것이다. 저자 소개.